한 남자가 2분 36초 만에 1km 달리기를 완주합니다. 전교의 여학생들이 감탄하며 그를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그저 생수로 얼굴을 씻을 뿐입니다. 다음 순간 한 후배 여학생이 땀을 닦으라며 수건을 건네지만 학교 일지는 이 꼴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기 위해 그는 그에게 야구공을 던집니다. 쉬지는 한 손으로 공을 잡았지만 손바닥에 타는 듯한 고통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친한 친구 리지에게 저 사람을 아는지 묻습니다. 리지는 재빨리 앞으로 달려가지만 공을 던진 사람이 학교 일진 페이위광인 것을 보고는 식은땀을 흘립니다. 어떻게 그와 엮이게 된 거야? 또 여자 문제 때문이야. 그냥 한 명만 고르면 안 돼. 그래야 사방에 적을 만들지 않지. 하지만 시지는 역겹다는 듯 후배의 수건을 리지에게 던지고는 몸을 돌려 떠납니다. 리지는 페이위광은 건드리면 안 되는 놈이라고 그를 불러 세우려 합니다. 너 뭐 하려고? 쉬지는 대답합니다. 운동. 리지가 대꾸합니다. 운동으로는 안 돼. 무술을 연마해야 해. 평범한 사람에게는 운동이 소용없다는 것을 시진만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 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지구와 닮았지만 다른 이 세계에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온 것은 이 반투명한 패널들이었습니다. 일정 수준까지 수련하기만 하면 그는 해당하는 스킬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매일 수련하는 것이 큰 이점을 가져다 주지만 소모 또한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곳은 제5도 시환이라 불립니다. 인 만큼 안과 밖이 있습니다. 밖으로 갈수록 더 황량하고 가난합니다. 안으로 갈수록 더 번영하고 명망이 높습니다. 반년 후면 그는 졸업합니다. 내환으로 싸워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가난하게 사느냐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녁에 주징은 생필품을 사러 아래층으로 내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작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어디선가 뛰어내려 그의 길을 막습니다. 고양이 꼬리에는 금속 반지가 걸려 있습니다. 몸은 더럽고 엉망이며 여러 군데 털이 빠져 있었습니다. 작은 검은 고양이는 주징을 흘끗 보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쉬지는 고양이가 보험 사기를 위해 상처를 위장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웅크리고 앉아 자세히 관찰한 후 그는 고양이가 상처투성이인 것을 발견합니다. 분명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쓰러진 검은 고양이가 몽롱하게 사람의 말로 이야기합니다. 길고양이의 세계가 이렇게 잔인할 줄은 상상도 못했군. 쉬지는 완전히 벙쪄서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방금 말을 했나? 이 고양이는 대체 뭐지? 근처에서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음성장치가 있는지 고양이의 몸을 살핍니다. 하지만 쉬진이 금속 반지를 만지자 신성 물질 감지, 신성 흡수 중이라는 두 개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알고 보니 이 행성은 지핵, 주하, 제하라고 불리는 세계였습니다. 287년 전 신이 죽었습니다. 그날 지핵의 모든 인간은 이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 후 쉬지는 작은 검은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심지어 특별히 고양이 사료를 사서 먹이지만 작은 검은 고양이는 혐오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립니다. 쉬진의 입가가 실룩거립니다. 너 길고양이 아니었어? 이것도 안 먹다니 아니면 아예 고양이가 아닌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쉬진은 재빨리 부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는 신나게 고추잡채 덮밥을 요리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검은 고양이는 사람 음식을 보자 바닥에 침을 흘립니다. 그것이 먹는 것을 보며 쉬지는 자신이 맞게 추측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사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예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로 변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 이유는 아마 이것일 테고. 잠시 후 쉬진의 패널에 글 한 줄이 나타납니다. 신성 스킬 상생이 활성화 조건을 만족했습니다. 활성화하시겠습니까? 망설임 없이 쉬지는 바로 얘를 선택합니다. 곧 패널이 굉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며 눈부신 빛을 뿜어냅니다. 그러고는 쉬진의 손에 모여 그의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쌍생, 패시브 효과, 두 개의 목숨을 소유. 사망 후 7일 이내의 부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재사용 대기 시간 3개월. 쉬지는 신성 스킬이 이렇게 터무니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부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적들이 시체를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패시브 스킬이 이미 이렇게 강력하다면 액티브 스킬은 어떨까? 해금하려면 신성이 필요하니 계속해서 신성을 흡수하면 되겠군. 하지만 자세히 보니 이 검은 고양이는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흡수하면 좀 비인간적인 것 같지 않나? 됐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놔줄 수는 없지. 어쨌든 먼저 나가서 신성과 관련된 단서를 찾아보자. 그동안 내가 나간 후에 녀석이 뭘 하는지 봐야겠어. 아니나 다를까 시진이 떠나자 작은 검은 고양이의 표정이 즉시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모르는 것은 천장 카메라가 모든 것을 몰래 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떠난 후 시진은 외환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곳 사람들이 내환으로 들어가기 위한 난이도는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설령 들어간다 해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웬만큼 부유한 가정도 파산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몰려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술가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것입니다. 내가 시진이냐? 맞지? 시진이 그들을 흘끗 봅니다. 원하는 게 뭐냐? 대머리의 협박 기술은 제법 능숙합니다. 우리 페이위광 형님이 눈독 들인 사람을 내까짓게 넘볼 수 있는 줄 알아? 오늘 넌 죽었다, 이 자식아. 쉬진이 한숨을 쉰다. 뭐라고 했지? 말이 끝나자마자 돌멩이 하나가 총알처럼 대머리의 가슴을 강타해 그를 날려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쟤 방금 뭐 한 거야?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다음 순간 또 다른 돌멩이가 배유광을 스쳐 지나간다. 그가 데려온 똘마니들을 전부 쓰러뜨린다. 알고 보니 시진이 사용한 것은 스킬 조준이었다. 스킬을 활성화하자 동체 시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특히 집중했을 때 더욱 그랬다. 그에게 분리타임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했다. 배유광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달리는 자세를 취하며 시진에게 돌진한다. 그의 머리 위로 알 수 없는 용머리 형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시진의 눈에는 모든 것이 수없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가볍게 옆으로 비켜서며 배유광의 주먹을 피한다. 시진은 그것이 무술의 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배유광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식 몸놀림이 제법인데. 하지만 이 순간 시진은 오히려 기쁘게 놀란다. 배유광이 무술을 할 줄 안다고? 덕분에 물어볼 사람을 찾을 수고를 덜었네. 그리고 그는 그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유광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간다. 아는 걸 전부 말해. 안 그러면 봐주지 않을 테니까. 다음 순간 배유광이 시진을 향해 총알처럼 빠른 연타를 날리지만 시진은 금세 그의 약점을 찾아낸다. 손등으로 한 대 치자 배유광은 빙글빙글 돌며 날아간다. 이것으로 시스템 조건이 충족되어 스킬 전투가 활성화된다. 오늘 밤 시진은 동체 시력뿐만 아니라 펀치의 정확도까지 향상시켰다. 배유광 수준의 무술가를 상대하기엔 충분하고도 남았다. 배유광은 완전히 제압당하고 바닥에 쓰러져 자비를 구걸한다. 그만 때려, 진. 제발. 시진은 폭력을 멈추고 몸을 숙여 그에게 묻는다. 방금 그 주먹에 쓴 기술은 뭐지? 배유광은 사실대로 대답한다. 기술이 아니라 내공이야. 내공은 온몸의 기운을 모아 초식을 통해 외부로 방출하는 거지. 시진이 어떻게 수련하고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지 묻지만 배유광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른다. 난 기초만 배웠을 뿐이야.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 제발 살려줘. 시진이 화를 내며 그의 멱살을 잡는다. 모르는 척하는 거냐? 너 같은 터프가이가 이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배유광은 너무 무서워서 눈물을 흘린다. 그건 다 헛소문이야. 그냥 그런 소문으로 캐릭터를 만든 것뿐이라고. 그게 진짜였으면 아직 학교에 있지도 않았겠지. 이 말을 듣고 시진은 그의 뺨을 때린다. 오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볼 때마다 팰 거다. 내가 학우들을 괴롭히는 건 사실이잖아. 돌아가서 반성문 써. 내일 아침 자습 시간에 반 전체 앞에서 10번 낭독해. 내 똘마니들한테 영상으로 찍으라고 해. 나중에 내가 확인할 거야. 그러고는 갑자기 그의 눈앞에 휴대폰을 들이밀어 그를 놀라게 한다. 안 돼. 더는 때리지 마. 하지만 시진은 그를 때릴 생각이 없다. 제대로 설명 못한다고 했지? 그럼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지 뭐. 장면이 전환된다. 배유광이 적어준 주소를 따라 그는 도시의 내환구역을 수백 미터 걸어간다. 이 순간 그의 의식 속에는 시스템 정보가 겹겹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평소 헬스장에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해야 겨우 200점이 넘는 경험치를 얻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 어렵지 않은 싸움 한 번으로 평소 훈련량을 훨씬 뛰어넘었다. 싸움은 웰니스 활동이군.
이는 패널이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역시 밖으로 나가서 활동해야 해. 쉬지는 도장을 찾는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여자 접수원이 그를 막아선다. 조용히. 관장님께서 수업 중이세요. 이른바 호흡법이란 호흡을 통해 내공을 활성화하는 기본 기술이다. 내공이 완전히 순환되어야 비로소 무술 입문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자, 나를 따라 해라. 입문 기술이라는 말에 시진의 눈이 즉시 빛난다. 이게 바로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잖아? 그는 조용히 묻는다. 실례지만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여자 접수원은 속으로 생각한다. 이 남자 정말 잘생겼네. 그리고는 대답한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세요. 쉬지는 조심스럽게 매트 위로 걸어간다. 그의 매력 경험치가 30점 더 올랐다. 여자 접수원은 시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 아이는 아마 무술을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너희들 쓸만한 녀석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게다. 그렇지 않으면 관장님이 모두를 내쫓을 거야. 하지만 대량의 산소 흡입으로 제자들은 곧 다양한 정도의 어지러움, 메스꺼움, 시야 흐림을 경험한다. 도장에서 가장 유망하다던 최정원마저 결국 실패한다. 여자 접수원은 두 손을 모으고 관장님에게 용서를 구한다. 며칠만 더 시간을 주세요. 꼭 적합한 인재를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관장님이 이미 자신을 지나쳐가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는 시진 앞에 와서 말한다. 말하지 마라. 이 아이는 아직 버티고 있구나. 마지막 숨을 내쉬고 눈을 뜨자 노 관장님의 걱정스러운 인사가 그를 맞이한다. 어디 불편한 곳은 없느냐? 하지만 시진은 불편함은커녕 오히려 상쾌함을 느낀다. 여자 매니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의 손을 덥석 잡는다. 이름이 뭐예요? 저희 금풍 도장에 들어오실래요? 그녀가 말을 마치자마자 창문 밖 유리가 갑자기 산산조각난다.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도장의 제자 한 명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 날카로운 발톱이 순식간에 그의 복부를 찢어 피가 튀었다. 이 갑작스러운 참혹한 장면에 현장에 있던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관장님과 여관장은 재빨리 질서를 유지하며 제자들에게 도장에서 도망치라고 했다. 하지만 바퀴벌레 인간이 남자 제자의 몸을 몇 번 베어낸 후 목표를 바꿔 여관장을 공격했다. 다행히 시진이 제때 행동하여 바퀴벌레 인간에게서 그녀를 구해냈다. 하지만 쓰러진 후 여관장은 시진에게 반해버렸다. 시진은 바퀴벌레 인간을 보며 학교 일진 배유광의 말을 떠올렸다. 내력이란 몸의 모든 부분에서 기를 모아 초식을 통해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다. 지금이 실험해볼 좋은 기회다. 다음 순간 바퀴벌레 인간은 다시 놀라운 속도로 터져나오며 시진에게 돌진했다. 단단한 발톱이 시진의 맨주먹과 부딪히며 귀를 찢는 듯한 손익붐을 일으켰다. 이 녀석이 설마 바퀴벌레처럼 자기 몸무게의 300배를 견딜 수 있는 건 아니겠지? 만약 정말 그렇다면 힘을 한 점에 집중시키면 된다. 곧 시진의 힘은 한 단계 더 상승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퀴벌레 인간의 발톱을 산산조각 냈을 뿐만 아니라 10m 이상 날려버려 땅에 긴 핏자국을 남겼다. 시진은 먼지를 털어내며 이 바퀴벌레 인간이 보기보다 훨씬 약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관장님은 문제점을 간파했다. 이제 막기를 익혔는데 갑자기 그렇게 많은 양을 방출하면 몸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바퀴벌레 인간은 강력한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섰다. 쉬지는 의기양양하게 손가락을 까딱였다. 계속하고 싶어. 몇 번을 시도해도 똑같을 거야. 하지만 그가 다시 경락을 운용해 힘을 모으자 갑자기 피를 한입 토하며 힘을 잃고 말았다. 바퀴벌레 인간은 틈을 본 듯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른 발톱으로 돌진했다. 쉬지는 속으로 큰일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번엔 계산을 잘못한 것 같군. 그러나 이때 갑자기 검기가 휩쓸고 지나갔다. 엄청난 파괴력에 바퀴벌레 인간의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쉬지는 충격에 휩싸여 앞을 바라봤다. 그는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은 백발의 미녀를 보았는데 그녀는 자신을 베가 부대 838의 대장 공허의 칼날이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이 지역을 접수할 것이며 관련 없는 인원들은 즉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쉬지는 베가 부대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그녀는 단 한 방에 바퀴벌레 인간을 쓰러뜨렸다. 이 조직은 전부 저렇게 강한 사람들로 가득한 건가?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놀란 것은 오히려 그녀 자신이었다.
이 꼬마는 겨우 17, 18살로 보이는데 맨손으로 바퀴벌레 인간을 이 정도로 다치게 하다니 게다가 잘생기기까지 했다. 그를 영입할 명분을 찾아야겠어. 그리고 그녀는 시진에게 쪽지를 건넸다. 일요일 오후 5시에 이 쪽지에 적힌 주소로 내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알려줄게. 시진은 쪽지에 적힌 글자를 보았다. 거기에는 진시 도서관 7층이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 후 여관장의 손은 계속해서 시진의 몸을 더듬었다. 내가 병원에 데려가서 정밀검사를 받게 해줄게. 시진은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자리를 떠났다. 여관장은 여전히 황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일 꼭 다시 와야 해. 관장님만이 알고 있었다. 그럴 리가. 야인은 저런 실력을 가졌으니 처음 길을 접했는데도 이 정도니 우리 작은 도장으로는 아마 그를 담을 수 없을 것이다. 동시에 시진의 눈앞에는 정보창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는 매력과 전투 경험치를 포함한 대량의 경험치를 얻었다. 그는 또한 스킬 촌경을 활성화할 조건을 충족했다. 촌경,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시켜 최단 거리에서 최대 속도로 가속하는 것. 이렇게 하면 아무리 단단한 방어도 뚫을 수 있다. 정말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군. 이렇게 생각하며 시진은 무심코 주먹을 쥐고 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가슴에서 피와 기가 요동치는 희미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즉시 운용을 멈춰야 했다. 오늘 시험하지 않는 게 좋겠어. 오늘 밤은 푹 쉬고 내일 다시 시도하자. 하지만 베가 부대와 바퀴벌레 인간,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 걸까? 주말이 되면 그 주소로 가봐야겠다. 그리고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감시 영상을 확인하다가 작은 검은 고양이가 컴퓨터를 켠 것을 발견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즉시 고양이에게 따져 물었다. 야, 내가 없는 동안 컴퓨터로 뭘 만지작거렸어? 작은 검은 고양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야옹 소리로 그를 속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쉬지는 지쳐 있었다. 말 안 할 거면 됐어. 자고 일어나서 너랑 계산할 테니까. 작은 검은 고양이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돌아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동물의 예리한 후각으로 고양이는 금방 그의 몸에서 나는 피냄새를 맡았다. 누구랑 싸운 건가? 그는 내 사람이다. 감히 누가 그를 괴롭히는 거지? 그러더니 시진의 배 위로 뛰어올라 사람의 말로 이야기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걱정하지 마. 그냥 말해. 무슨 일이든 나 용문이 문주, 영풍환이 널 위해 나서줄게. 하지만 시진은 이미 기력이 없었다. 내가 말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내가 사람인 줄 알았다고. 됐어. 자고 나서 얘기하자. 이 말을 하고 그는 이불을 둘둘 말고 잠이 들어 작은 검은 고양이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꼼짝하지 않았다. 다음 날 기력을 회복한 그는 진수성찬을 차렸다. 작은 검은 고양이는 더 이상 사람이라는 정체를 숨기지 않고 진수성찬을 즐겼다. 그럼 누구한테 맞은 게 아니라 괴물을 물리친 거였어? 그런 것들이 도시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쉬진이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나 나를 걱정해줘서 고마워, 완완. 작은 검은 고양이의 얼굴이 즉시 빨개졌다. 외부인이 자신을 완완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완완이라고 부르지 마. 문주님이라고 공손하게 불러야 해. 쉬지는 감시 영상을 꺼내 들었다. 완완 문주, 말을 할 수 있으니 내 핸드폰으로 뭘 하고 있었는지 설명 좀 해보시지. 작은 검은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수 없이 비밀을 털어놓는다. 이건 묘미환이라고 해. 신물 중 하나지. 이것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어. 쉬징은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그것을 만진다. 이게 바로 신물이구나. 287년 전 신이 죽었지. 그 금색빛 입자들이 신물이라고 하던데 말로만 들었었지. 이제야 직접 보게 됐네. 어쩐지 내가 신성을 흡수할 수 있더라니. 작은 검은 고양이는 뭔가 이상함을 느낀다. 언제까지 주무를 셈이야. 쉬징은 그녀가 원래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즉시 만지는 것을 멈춘다.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서를 찾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작은 검은 고양이는 풀이 죽은 모습이다. 아직 이걸 벗으려고 하는 거야. 알다시피 용문은 진성시에서 가장 큰 조직이야. 유흥업소를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무관들과 협력해 제약 사업도 하고 있지. 아마 너무 급격하게 성장해서 시기를 샀나 봐. 내 별장에서 습격을 당했어. 누군가 내게 이걸 씌워서 고양이로 만들어버렸지.
내가 겨우 탈출했을 때는 용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 뒤였어. 이걸 벗어야만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야 그놈들을 전부 죽여버릴 수 있어. 쉬징은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묻는다. 인터넷에서 못 찾으면 도서관도 소용없을 텐데 하지만 작은 검은 고양이는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 점에 관해서 이 문주는 이미 계획이 있다. 바로 내가 무술을 연마해서 강해지는 거야. 쉬징은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그 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데? 작은 검은 고양이가 설명한다. 내가 강해지면 분명 조직들이 널 찾아올 거야. 그 중에는 식물 소유자도 있을지 모르지. 그럼 단서를 따라갈 수 있잖아. 쉬징은 어젯밤의 베가데를 떠올린다. 그들이 정말 찾아왔었지. 작은 검은 고양이는 말을 잇는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도장, 잠룡무관을 소개해 주려는 거야. 들어본 적 있어? 쉬징은 눈썹을 치켜올린다. 이 도장에 대해 인상이 있긴 하다. 예전에 쉬징이 무술을 배우고 싶었을 때 진성시의 모든 도장 수강료를 알아봤었다. 잠룡무관이 가장 비쌌지만 쉬징이 기억하는 이유는 비싼 수강료 때문이 아니었다. 인터넷의 극도로 높은 악평 비율 때문이었는데 모두들 가르치는 수준이 수강료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작은 검은 고양이가 차갑게 코웃음을 친다. 이 패배자들은 고생도 못 견디잖아. 무슨 무술을 배우겠어? 진짜 무술계에서는 아무도 잠룡무관을 얕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데? 작은 검은 고양이가 하늘을 가리킨다. 당연히 강호의 규칙에 따라 도장 깨기를 해야지. 쉬징은 충격받은 표정이다. 도장을 박살 내버리면 그래도 날 받아주겠어? 작은 검은 고양이는 그의 세상 물정 모르는 모습을 쳐다본다. 도장 깨기는 면접 같은 거 아니겠어? 도장 제자들도 등급이 나뉘어 있어.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은 진지하게 배워도 재능이 없으면 소용없지. 재능이 있는 사람도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해. 10년, 8년 걸려서 성공해봤자 소용없어. 무도의 길에서는 마음가짐이 특히 중요해. 무적의 정신이 있어야 무적의 주먹을 날릴 수 있지. 도장 깨기는 자기 추천의 한 형태이자 자신의 기백을 증명하는 최고의 방법이야. 내일 도장에 가는 거 잊지 마. 난 볼일 좀 보고 올게. 다음날 아침 일찍 쉬징은 정말로 잠룡무관에 도장 깨기를 하러 왔다. 하지만 그가 목적을 밝히기도 전에 한 제자가 열렬히 그를 맞이한다. 악수하는 동안 상대방이 몰래 힘을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건 시험인가? 시험이라면 진지하게 임해야지. 이내 그가 내력을 사용하자 제자는 멈추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됐어. 아프다고. 놔줘. 그의 외침은 다른 제자들의 주목을 끈다. 신경 쓰지 마. 저 녀석은 무술광이야. 아무한테나 도전하고 수없이 졌지. 봐봐. 관장님과 내문 제자들이 오고 있어. 무슨 일이지? 관장님까지 오시고 문밖을 나가지 않던 내문 제자들도 전부 나왔다고?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건가? 우리 도장 망하는 거 아니야? 쉬징은 자세히 본다. 그는 작은 검은 고양이 닝펑환이 관장님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 내 도장에 감히 도전하는 자가 나타난 건 오랜만이군. 젊은이, 자네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쉬징은 어리둥절하며 자신의 패널을 쳐다본다. 제가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전투 관련 레벨은 꽤 낮은 것 같아서요. 관장님은 즉시 강력한 기운을 뿜어낸다. 이리하는 게 어떤가?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이름이 무엇인가? 나이는? 사는 곳은?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쉬징은 무의식적으로 대답한다. 저는 쉬징, 17살입니다. 외동인가? 형제는 있느냐? 쉬징은 질문이 점점 이상해진다고 느꼈다. 마치 맞선을 보러 온 것 같았다. 작은 검은 고양이가 헛기침을 하자 노사부님은 즉시 훨씬 더 인자해졌다. 서두르지 마라. 사윗감 후보인데 당연히 이것저것 물어봐야지. 사윗감이라는 말에 쉬징과 작은 검은 고양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리둥절했다. 이때 노사부님 뒤에서 휠체어를 밀던 소녀가 나섰다. 할아버지, 자격이 있는지는 먼저 시험해봐야죠. 걱정 마. 살살 해줄게. 쉬징이 진정으로 무술을 수련한 사람과 직접 맞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는 약간 흥분되었다. 사매가 직접 나섰네. 오늘 저 녀석은 끝장난 것 같아. 5달러 걸지 사지 다 부러질걸. 작은 검은 고양이만이 핵심을 파악했다. 이미 맞선이라고 했잖아. 왜 또 싸우는 거야? 주선영이 한 걸음 내디디며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돌진했다. 하지만 그 터무니없이 빠른 속도도
시스템 패널 앞에서는 너무 느렸다. 주선영의 주먹은 결국 잔상만을 스쳤다. 쉬지는 이미 옆으로 피했다.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대로 업어치기로 땅바닥에 세게 내리꽂았다. 주선영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다. 다른 내문제자들은 놀라지 않고 오히려 기뻐했다. 동체 시력과 잡기 자세가 꽤 정확하군. 우리 젊었을 때의 풍모가 있어. 노사부님은 엄지를 치켜 세우며 호탕하게 웃었다. 정말 좋은 싹을 찾아왔구나. 작은 검은 고양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당연하지. 내가 누군데. 쉬지는 패널에 미친 듯이 뜨는 경험치에는 신경 쓰지 않고 노사부님께 도전에 성공했는지 재빨리 물었다. 노사부님이 대답했다. 무술을 배운 적도 없으면서 주선영을 이겼으니 의심의 여지 없이 넌 내문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그럼 이제 호칭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동시에 그의 얼굴은 인자해졌다. 이 말을 들은 쉬지는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는 재치있게 한 명 한 명에게 폭권하며 인사했다. 사부님, 사형, 사저, 안녕하십니까? 이때 주선영이 몸을 일으켰다. 어이, 내가 내 6번째 사저다. 방금은 내가 널 얕봤어. 한 번 이겼다고 우쭐대지 마. 쉬지는 내가 오기 전엔 이 사람이 막내였구나 생각하며 6째 사저에게 얼른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때 치파오를 입은 소녀가 쉬진에게 말을 걸었다. 쉬도련님, 입문수속을 밟으러 가시죠. 쉬진은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게 무슨 호칭이야? 노사부님이 설명했다. 내 내문제자는 당연히 남들에게 무시당할 수 없지. 오늘부터 넌 명목상 내환 거주권을 갖게 된다. 도련님이라 부르는 게 적절하다. 쉬지는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호칭을 바꿀 수 있을까요? 도련님이라니 어색하네요. 치파오 소녀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진님은 어떠세요? 쉬지는 더 이상 실랑이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들만 좋다면야. 그리고 그들은 휴게실에 도착해 등록했다. 쉬지는 도장 깨기가 작은 검은 고양이가 말한 것만큼 어렵지 않다고 느꼈다. 한 방에 나가 떨어지던데. 하지만 작은 검은 고양이가 말했다. 내가 틀렸어. 사실 그녀는 너보다 훨씬 강해. 하지만 무술은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는 게 아니야. 기분, 컨디션, 지능, 판단력, 운, 이 중 어느 것이든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어. 쉬진이 말했다. 내 말은 그녀가 날 얕봤다는 거야. 작은 검은 고양이가 대답했다. 정확해. 만약 주선영이 조금이라도 더 신중해서 내가 먼저 움직이길 기다렸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야. 쉬지는 알아들은 듯했다. 그렇다 해도 운이 좋아서 이긴 것뿐이야. 수련을 더 해야겠어. 그리고 그는 작은 검은 고양이에게 어젯밤에 어디 갔었는지 물었다. 설마 도장에서 밤새 있지는 않았을 테고? 작은 검은 고양이가 말했다. 사람을 들여보내려면 이 할아버지께 미리 기띔을 해둬야 했거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의 연인을 뺏어갈 뻔했단 말이야. 쉬진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남자 상간자였다는 거군 하고 생각했다. 치파오 소녀가 신분증을 쉬진에게 건넸다. 진님, 내일 오실 때는 출입카드를 찍으시면 돼요. 다음날 쉬진은 도장에서 오랫동안 수련했다. 각종 경험치가 폭등하고 내공 레벨도 2레벨로 올랐다. 그리고 노사부님은 계속 그를 꾸짖었다. 멈추지 마라. 조금만 더 버텨. 아주 조금만 더. 하룻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마라. 곧 쉬진의 내공 레벨이 다시 3레벨로 올랐다. 레벨이 오른 후 그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쓰러졌다. 노사부님은 그에게 매우 만족했다. 평생 이렇게 많은 제자를 받았지만 내가 가장 강하다. 머지않아 우리 잠룡문의 무공을 수련할 수 있을 거다. 무공에 대한 말을 듣자 쉬진은 즉시 귀를 쫑긋 세웠다. 몇 레벨이 되어야 배울 수 있습니까? 노사부님은 속으로 기뻐했다. 이 녀석은 정말 무술광이로군. 노사부님이 그저 그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그는 대량의 에너지가 몸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온몸은 성난 파도 속의 작은 배처럼 전혀 저항할 수 없었다. 노사부님이 손을 놓은 후 평소에 어떤 운동을 하는지 물었다. 쉬지는 그저 달리기 같은 걸 한다고 말했다. 다른 건 없어. 내 몸에 문제는 없고? 노사부님은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은 마치 강박증이 있는 신이 빚어낸 조각품 같구나. 모든 근육, 모든 뼈, 모든 장기가 무서울 정도로 균형 잡혀 있고 완벽해. 간단히 말해서 넌 무술 신동이야.
슈지는 이 모든 게 패널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투 스킬을 활성화한 후 그의 몸은 이렇게 변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천재인 셈이다. 그러고는 진지하게 물었다. 그럼 이제 그 무공을 배울 수 있나요? 노사부님은 서두르지 말라고 하셨다. 밤새 수련했으니 온몸이 상처투성이일게다. 지금 무공을 수련하는 건 죽으러 가는 것과 다름없어. 슈지는 다급하게 노사부님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노사부님은 슈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먼저 휴게실로 가라고 하셨다. 곧 사람을 시켜 잠룡고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곧 저녁이 되었다. 슈진은 마침내 잠룡고를 가져다줄 사람을 기다렸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비무일에 그와 결었던 주선영이었다. 사제, 내가 상처 치료를 도와주러 왔어. 슈진은 그녀가 복수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젠장, 사저, 왜 당신이에요? 주선영은 연고를 짜내며 슈진에게 손짓했다. 이리 와, 사제, 위옷 벗어. 슈진은 거절하기가 민망했다. 그는 즉시 위옷을 벗었고 칼과 정으로 조각한 듯한 근육이 드러났다. 시스템이 호스트에게 호감을 가진 사람을 감지했습니다. 매력 경험치가 다시 상승합니다. 주선영은 슈진에게 얌전히 침대에 누워 움직이지 말라고 한 뒤 연고를 덧짜서 그의 몸에 직접 발랐다. 슈진은 연고의 차가운 기운에 몸을 떨었다. 주선영은 이미 그의 몸 위로 올라탔다. 움직이지 말랬잖아, 사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사실 난 꽤 승부욕이 강하거든. 말하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은 슈진의 몸 위를 헤맸다. 그녀의 손가락이 갑자기 힘을 주어 한 곳을 꾹 눌렀다. 기운이 몸속으로 파고들자 슈진은 숨을 헐떡였다. 슈진이 아무 말도 없자 주선영은 참지 못했다. 무슨 말이라도 해봐. 슈진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만 즐거우면 됐죠. 하지만 주선영은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내 잘못이야. 내가 방심해서 너한테 졌으면서 복수할 생각이나 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일부러 널 놀렸어. 제발 나한테 화내지 마. 응. 슈진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정말 화 안 났어요. 그냥 좀 아플 뿐이에요. 계속하세요. 육사저. 저는 신경 쓰지 마세요. 뜻밖에도 주선영은 즉시 기운을 차렸다. 그럼 됐네. 상체는 다 했고 이제 바지 벗어. 그녀는 직접 벗기려 들기까지 했고 놀란 슈진은 재빨리 그녀를 막았다. 하체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번거롭게 해드릴 필요 없어요. 그제야 주선영은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다. 장난친 거야. 겁먹은 것 좀 봐. 그럼 나머지는 칠사제에게 맡길게. 이 말을 남기고 그녀는 슈진의 몸에서 일어나 콧노래를 부르며 휴게실을 나갔다. 잠룡 도장에 들어온 덕분에 슈진은 하룻밤 만에 꽤 많은 단련 경험치를 얻었다.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연고를 바른 후 전투와 내공이 각각 1레벨씩 올랐다. 맞다. 지금 할 일도 없으니 약속 장소인 도서관에나 가볼까. 백가마기 부대, 이름은 꽤 중 두병스럽네. 사실 진 도시의 특수경찰 조직이라던데. 맞나? 근데 약속 장소를 도서관으로 정했을까? 1시간 후 슈진은 진도시 도서관 7층에 도착했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슈진, 왔구나. 나는 오여경이야. 슈진은 그녀가 약속을 잡았던 그 여자가 아니란 걸 알았다. 공허의 칼날은 어딨죠? 왜 도서관에서 만나자고 한 겁니까? 오여경이 대답했다. 그녀는 내 정보원이야. 나한테 개인적으로 사람을 추천해주지. 당연히 특수경찰서로 갈 순 없잖아. 원래는 아직 반신반의했는데 널 보니 합격이야. 우리와 함께해. 슈진은 스스럼없이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제가 왜요? 오여경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신의 유물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아? 이 말을 듣고 슈진은 무의식 중에 깜짝 놀랐다. 누구에게도 이 말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여경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맞춘 모양이네. 신의 유물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알게 됐지? 슈진은 그녀를 경계하며 대답했다. 노코멘트. 그는 이 여자의 배경이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오는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대신 물병을 꺼내 찻잔에 물을 따랐다. 정보를 먼저 제공하지 못한 건 내 문제지. 마셔봐. 슈진은 물을 단숨에 마셨다. 이상하네. 그냥 정수된 물 아니었나? 오예칭은 아무 말 없이 손에 든 물병을 다시 찻주전자에 붓고 그 찻주전자로 찻잔에 물을 따랐다. 다시 마셔봐요. 슈진은 어리둥절했다. 과정 하나가 더 추가됐을 뿐 여전히 정수된 물일 텐데.
하지만 한 모금 마셔본 그는 찻잔에 정수된 물이 달콤해진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287년 전 신이 죽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신격이 소멸했다. 신격이 죽을 때 흩어진 빛의 점들을 우리는 신의 피라고 부른다. 신의 피는 지상에 떨어져 물건, 생물, 어쩌면 인간의 상상력 조각에 깃들었다. 신의 피가 깃든 물건을 신성 유물이라고 부른다. 1년 번호 신 1567. 단물 주전자가 바로 그런 유물 중 하나다. 시진은 그녀가 미리 주전자에 설탕을 넣었을 거라 의심하며 직접 주전자를 보겠다고 했다. 우예칭은 거절하지 않고 주전자를 그에게 바로 건넸다. 하지만 그 순간 시진의 패널에 신성력을 흡수한다는 알림이 미친 듯이 뜨기 시작했다. 그는 호기심에 그것을 살펴보았다. 이건 무슨 기능이 있죠? 설탕 없이 단물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허공에서 물을 끓일 수 있는 건가요? 우예칭은 그의 순진한 열정이 귀엽다고 생각하며 말했다. 거의 맞췄어요. 다시 맞춰봐요. 시진은 수위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주전자에 물은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시진이 축적한 신성력은 500기에 도달했다. 우예칭은 놀라서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진시 고등학교의 우수 학생으로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시진은 당연히 이해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을 거스른다는 뜻이다. 물질은 에너지다. 무한한 물은 무한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크게 보면 이 물건은 우주의 근본 법칙을 뒤엎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네브링의 무한한 전력도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우예칭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신성 유물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비합리적이라 인위적으로 복제할 수 없다. 그러고는 그에게 명함을 건넸다. 사흘 전 당신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괴물을 물리쳤죠. 무시무시한 미지의 생물 앞에서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이미 대부분의 사람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우리 우씨 신성 유물 격리 회사에 합류했으면 해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시진이 진심으로 그녀의 손을 잡는 것을 보았다. 우예칭 씨, 제발 팀에 합류하게 해주세요.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회사는 신성력을 흡수하기 위한 신성한 안식처나 다름없다. 이름만 들어도 많은 신성 유물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에게는 쥐를 쌀독에 풀어놓은 격이었다. 이보다 좋을 순 없지. 현재로선 신성 유물이 신성력의 유일한 공급원이다. 상생 같은 패시브 스킬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데 액티브 스킬이 더 말도 안 되게 좋다면 이 세상에서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시진은 웃음이 절로 나왔다. 우예칭은 그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절차에 따라 그녀는 계약서를 꺼냈다. 먼저 계약서부터 살펴보세요.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서명하세요. 시진은 꼼꼼히 읽어보고 비밀 유지 협약이 추가된 것 외에는 일반적인 고용 계약서와 같다는 것을 알았다. 우예칭이 덧붙였다. 신성 유물은 A, B, C, D 4가지 위험 등급으로 분류되어 처음 시작하면 회사는 D등급 임무만 배정할 거예요. 절차만 잘 따르면 위험할 일은 없어요. 나중에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한 일에 관여하게 될 거고요. 시진이 계속 물었다. A등급은요? 우예칭이 설명했다. 지금은 그 상황을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 등급의 신성 유물이 나타나면 한 사람이나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공식 기관이 나설 겁니다. 시진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패널이나 내가 도장에 들어간 걸 모르는데 단지 공허의 칼날의 말만 듣고 나를 초대한 건가? 그래서 그는 마지막 질문을 했다. 왜 저를 선택했죠? 전에 신성 유물을 만난 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자격이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예칭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네요. 당신이 신성 유물을 만난 게 아니라 신성 유물이 당신을 만난 거예요. 시진의 눈빛이 깨달음으로 흔들렸다. 그 말은? 우예칭은 계속 설명했다. 신성 유물 자체는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죠. 인간 중에는 신성 유물을 적극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당신은 우연히도 저와 같은 체질을 가졌죠. 제가 제시하는 급여가 제 진심을 증명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시진은 자신이 이렇게 특별할 줄은 몰랐다. 어쩐지 그들이 그를 영입하려고 안달이더라니. 이름을 서명하며 그가 말했다. 사실 급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신성 유물을 사랑할 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예칭 씨. 우예칭은 만족스럽게 계약서를 받았다. 즐거운 협력을 기대하죠. 그 후 쉬진은 우예칭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잠룡 도장과 신성 유물 수집이라. 이 두 가지만으로도 정신없이 바쁘겠군. 요즘 학교 갈 시간은 없겠네. 친구 리제한테 휴학 신청 좀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어쨌든 우선은 힘을 키우는 게 먼저다. 강해져야만 돌아갈 희망이 있다. 앞으로 레벨업할 때마다 신체와 관련된 능력을 하나 추가할 수 있고 사용 시 2배의 효과를 낸다. 상생의 패시브 능력은 이미 부활 아이템과 같으니 방어력을 올리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주요 공격 방식은 조준인데 이 역시 힘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는 먼저 속도를 선택했다. 어쨌든 무술에서는 오직 속도만이 무적이니까. 시징은 길끝에 있는 가로등을 쳐다보며 거리를 대략 100m로 추산했다. 그리고 아무런 스킬도 사용하지 않은 채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그는 10.24초 만에 그 거리를 완주했다. 나쁘지 않군. 스킬을 발동하고 돌아가면 훨씬 더 빠르겠지. 이윽고 그가 상생을 발동하자 온몸이 마치 비디오의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움직였다. 그의 속도는 순식간에 2배가 되었다. 그는 단 5.12초 만에 출발점으로 돌아왔다. 쉬징은 이 속도에 매우 만족했다. 만약 실수 하나가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한 근접전 상황이라고 가정해보자. 내가 스킬을 발동하면 상식과 직관을 거스르는 이 가속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필살기구나. 이것이 바로 물리법칙을 무시하고 신체적 한계를 외면하며 모든 규칙을 초월하는 신성 스킬, 상생이다. 쉬징은 몸이 풀렸을 때 몇 번 더 시험해보고 싶었지만 패널의 상생 스킬이 재사용 대기 시간에 들어간 것을 발견했다. 글자에 나타난 황금빛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빠르게 계산해보니 발동부터 종료까지 약 20초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앞으로는 아껴서 사용해야 할 것 같다. 언제쯤 회복될까? 하지만 시징이 아파트 건물로 돌아왔을 때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계단을 오르기도 전에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현기증을 느꼈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다. 그리고 그는 계단통에서 6시간이나 자고 있었다. 패널을 열어보니 상생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거의 다 회복되어 있었다. 이 계산대로라면 상생은 1초 사용 시 회복하는데 1000초가 필요하다. 완전히 소모되면 회복하는데 6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바로 그때 주선영에게서 갑자기 메시지가 왔다. 사제, 왜 아직 수련하러 오지 않는 거야? 그제야 시징은 오늘 도장에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집에 들를 시간도 없이 그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잠룡도장에 도착했을 때 주선영은 이미 다른 제자들의 고통스러운 스트레칭을 돕고 있었다. 시징이 도착한 것을 본 그녀는 제자들에게 올바른 힘의 사용법을 보여주기 위해 다시 대련하고 싶다며 그를 재빨리 끌어당겼다. 다른 제자들은 사저가 지난번에 부주의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막 수련을 시작한 사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그들은 시징에게 맞지 말라고 농담하며 놀렸다. 시징은 주선영이 체면을 차리고 싶어하니 지난번처럼 부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시징은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향상된 힘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였다. 그가 상생을 발동하는 순간 주선영의 손바닥이 이미 그의 얼굴을 향해 쓸어오고 있었지만 시징의 속도는 훨씬 더 놀라웠다. 몇 개의 잔상만이 남아있는 듯했다. 이어서 업어치기로 다시 한번 주선영을 땅바닥에 세게 매다꽂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정신을 잃지 않았다. 어째서? 분명 전력을 다했는데 왜 또 진 거지? 시징은 멍하니 바닥에 누워있는 주선영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사저, 잘 배웠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는 유유히 훈련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시징은 패널을 보며 엄청난 경험치가 들어오는 쾌감을 만끽했다. 상생의 속도 증폭을 발동하니 주선영보다 확실히 약하지 않구나. 이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다. 앞으로의 훈련은 속도 차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중점을 둬야겠다. 바로 그때 오사형 진복광이 시징에게 손짓했다. 사제, 수련하고 싶은가? 항룡 기법을 함께? 시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오사형, 장면이 전환된다. 진복광은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사제, 밤새도록 항룡 기법을 수련했다는 게 허풍인 줄 알았는데 벌써 용의 기운을 거의 수련해냈구나. 이건 너무 터무니없잖아.
왜냐하면 진복광은 처음 했을 때 30분밖에 수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사영인 나도 오랫동안 수련해도 이런 기운을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말이야. 알고 보니 고대 무술가들 사이에는 보신이라는 전설적인 궁극의 신체 경지가 전해져 내려왔다. 자신의 몸을 보물처럼 단련한다는 의미다. 이 경지에서는 신체가 5가지 극한에 도달할 수 있다. 용상지육, 근육에 마치 용과 코끼리가 깃든 듯하다. 철수경락, 경락이 쇠나무의 뿌리와 같다. 유리피부, 피부가 유리처럼 티 하나 없이 완벽하다. 신선옥골, 뼈가 불멸의 옥으로 정제된다. 파괴할 수 없다. 용김지혈, 기를 운용할 때 온몸의 피가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른다. 소개를 마친 후 오사영이 위로했다. 시징, 이건 그냥 신화일 뿐이야. 실제로 아무도 도달할 수 없어. 하지만 시징만이 알고 있었다.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신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패널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나는 무술의 전설이 될 수도 있겠다. 바로 그때 긴 머리를 흩날리는 한 남자가 갑자기 유리창을 깨고 들어왔다. 오사영이 재빨리 그를 소개했다. 이분이 우리 잠룡도장에서 가장 강한 대사형 맹박상이시다. 좀 독특한 버릇이 있으시지. 시징은 천천히 깨진 창문으로 다가가 살펴보았다. 문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느니 대사형이 사실은 1층에서 뛰어 올라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는 충격을 받았다. 얼마나 강한 힘이 있어야 저게 가능할까? 오사영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대사형,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 대사형은 문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격렬하게 손짓을 했다. 신기하게도 오사영은 실제로 알아듣고 시징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처리할 일이 좀 생겨서 이만 가봐야겠다. 이것만 기억해둬. 항룡기법의 핵심은 기의 순환과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러자 대사형이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순간 시징이 그의 말을 곱씹는 동안 두 사람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다. 시징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내공을 순환시키며 생각했다. 최근에 기의 양을 늘리는 방법만 고민했지 형태를 만드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 조준 능력과 결합해 볼 수도 있겠다. 3시간 후 시징의 몸에서 우두둑하는 소리가 났다. 그의 전반적인 신체 능력이 갑자기 한 단계 뛰어올랐다. 손바닥 피부 일부가 부풀어 오르더니 쥐처럼 피부 밑을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가 손가락을 펴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강력한 힘이 폭발음과 함께 뿜어져 나와 방 안의 벽에 구멍을 냈다. 시징은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이건 길가의 돌멩이보다 훨씬 강력하잖아. 이때 이기사부가 갑자기 나타나 박수를 쳤다. 내가 뛰어난 신체적 재능 외에 기 운용에도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을 줄은 몰랐구나. 말을 하며 그는 단약을 하나 꺼내 건넸다. 시징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단약을 입에 던져 넣었다. 사부는 즉시 강력한 기운을 운용하며 시징에게 자신을 보라고 말했다. 시징은 사부를 흘끗 쳐다봤을 뿐인데 즉시 몸이 굳어버렸다. 그의 의식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이미 텅 빈 공간에 와 있었다. 이어서 반쯤 죽은 용머리 허상이 나타나 하늘 위를 맴돌았다. 하지만 시징은 그저 침착하게 그것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팔이 이미 날카로운 용의 발톱처럼 비늘로 뒤덮인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몸속에 기가 날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단약의 효과일 것이라 짐작하고 즉시 자세를 잡고 항룡신법을 운용하여 혼란스러운 기를 진정시켰다. 얼마나 숨을 참았는지 모를 시간이 흐른 후 시징은 경이로운 느낌을 받았다. 모든 잡념이 사라진 듯했다. 이제 그는 용이 되는 감각에 완전히 몰입했다. 시징이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은 황금빛 동공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또한 관상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성화했다. 멍한 상태로 그는 현실로 돌아왔다. 어떻게 돌아온 거지? 사부가 미소 지었다. 내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내 기가 고갈되었을 것이다. 첫 시도에 용기를 수련하다니 샤오징, 넌 정말 대단하구나. 시징은 궁금했다. 용기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사부는 설명했다. 용기란 간단히 말해 감정이다. 생각해 보거라. 내가 화가 났을 때 더 세게 때리지 않느냐? 생존을 위해 싸울 때 온몸이 특히 강하게 느껴지지 않느냐? 우리 을룡문에서는 감정을 자극하는 기술을 동기, 감정을 제어하는 기술을 정기라 부른다. 동과 정을 결합할 수 있다면 넌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시징은 반쯤만 이해한 채 물었다. 그럼 어떻게 수련해야 합니까? 사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미 그 본질을 파악했을 텐데 아직 묻지 마라. 스스로 생각해 보거라. 시징은 완전한 집중 상태를 떠올리며 깨달음을 얻었다.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읽고 배운 모든 것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많이요.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게 느껴져요.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사부에게 자신이 더 똑똑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부는 말했다. 그건 작은 부분일 뿐이라. 시징은 계속해서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평범한 일로는 더 이상 제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상상력도 강해졌고요. 거대한 용의 모습을, 심지어 갈기 한 올, 비늘 하나까지 선명하게 떠올릴 수 있어요. 이것이 관상의 본질인가요? 사부는 말만 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느꼈다. 실전만이 감각을 익히게 해준다. 칭자오, 와서 그와 대련해 주거라. 넷째 사저가 전병 하나를 한 입에 삼키고는 시징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첫째 사형 멍보샹의 딸이자 힘 조절에 가장 능숙한 제자이다. 시징은 바닥을 강하게 밟았다. 그의 온몸이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넷째 사저를 향해 날아갔지만 시징은 시야가 흐려지기도 전에 부드러운 힘이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사부는 옆에서 호탕하게 웃었다. 내 의도가 너무 뻔히 보이는구나. 시징은 이 여자가 자신의 치트 능력보다도 강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음 순간 그는 다시 돌진했지만 단 두 한 만에 또다시 날아갔다. 이런 식으로 그는 계속 도전하고 계속 넷째 사저에게 패배했다. 매번 시징은 스펀지처럼 전투 지식을 흡수했고 사부는 그의 단점을 지적해 주었다. 그가 20합을 버틸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미 3시간이 지나 있었다. 마침내 넷째 사저가 전투로 지쳤을 때 그는 빈틈을 찾아냈다. 오른손에 힘을 모아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날렸다. 넷째 사저는 강력한 주먹에 뒤로 밀려났다. 그녀의 발이 땅에 긴 자국을 남겼다. 시징은 자신의 주먹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사부가 재빨리 넷째 사저를 붙잡아 멈춰 세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칭자오도 배가 고플 테니 계속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 시징은 이상하게 생각했다. 넷째 사저님은 왜 한마디도 안 하시지? 사부가 설명했다. 아주 어렸을 때 일이 좀 있었단다. 이 아이의 사연은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 기회가 되면 자세히 이야기해주마. 그건 그렇고 오늘은 어땠느냐? 수련이 효과가 있었느냐? 시징은 태어나서 이렇게 피곤한 적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패널 경험치가 치솟는 것을 보며 놀라워했다. 넷째 사저님은 너무 맹렬해. 단 4시간의 대련으로 경험치가 이렇게나 오르다니. 을령 도장을 떠난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와 와나를 위해 프라이드 치킨을 가져왔다. 하지만 넓은 거실에는 작은 검은 고양이의 흔적이 없었다. 화장실에 다가가자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앞에는 신발이 한 켤레뿐이었다. 와나가 손님을 데려온 것도 아니니 안에 있는 건 그녀일 것이다. 화장실에 갇힌 건가? 와나는 저기 있다고 말했었다. 이렇게 생각한 시징은 말없이 문을 밀치고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욕조에서 몸을 씻고 있는 작은 검은 고양이였다. 비록 고양이가 되었지만 여자는 여전히 이런 일에 민감하다. 이때 시징이 그녀의 발을 잡고 중얼거렸다. 프라이드 치킨이 식겠어. 먹보인 와나는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수 있다는 말에 모든 것을 잊었다. 그러자 장면은 이렇게 되었다. 한 사람과 한 마리 고양이가 욕조에서 몸을 씻었고 와나는 시징에게 상당한 호감을 갖게 되었다. 매력 경험치가 수직으로 상승했다. 곧 그녀의 꼬리에 있는 식물이 눈부신 빛을 발했다. 원래는 푹신한 작은 고양이 발이었던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늘고 하얀 손으로 변했다. 시징은 눈앞의 고양이 귀를 한 여자를 보고 경악한다. 그녀는 고양이 꼬리를 둘러 그의 장관을 가려버린다. 와나, 진정해. 나 아무것도 못 봤어. 와나는 정말로 그가 아무것도 못 봤다고 믿는다. 시징이 몸을 움직인다. 거짓말 아니야. 아무튼 일단 일어나. 와나는 어리둥절하다. 내가 어떻게 갑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지? 시징은 아마 내가 우연히 신성 유물의 변신 조건을 발동시킨 것 같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듣고 와나는 목욕하던 중 그에게 아주 약간의 감정이 생겼던 것을 즉시 떠올린다. 하지만 그 작은 감정만으로도 인간으로 변신하기에 충분하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발동 조건이야?
그리고 이 고양이 귀, 이 송곳니, 이 꼬리, 씨는 대체 무슨 쓰레기 같은 유산을 남긴 거야? 와나의 입술이 몇 번 경련하더니 그녀는 알몸으로 욕실을 뛰쳐나간다. 1시간 후 쉬징은 목욕을 마치고 거실로 나온다. 그는 와나가 다시 작은 검은 고양이로 변의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다. 와나는 당황스럽다. 아까 진정한 후에 그녀는 다시 고양이로 돌아왔다. 이제 다시는 인간으로 변신할 수 없다. 쉬징은 평소처럼 그녀 옆에 앉는다. 그가 고양이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자 그녀가 재빨리 뛰어 피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쉰다. 방금 일어난 일 때문에 날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겠지. 그러고는 최근에 신성 유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한다. 내일 그녀에게 물어볼 계획이다. 어쩌면 와나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을 듣자 와나의 머릿속에 즉시 한 장면이 떠오른다.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녀의 모습이다. 쉬징의 등에 올라타 채찍질하며 사과하게 만드는 이 변태적인 장면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혼자 킥킥 웃는다. 다음날 잠에서 깨자 쉬징의 패널에 경험치 획득 알림이 표시된다. 양생 기술도 3레벨로 올랐다. 그의 핸드폰이 갑자기 진동한다. 열어보니 우여경에게서 온 메시지다. 쉬징은 즉시 정신을 차린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일이 생겼다. 옷을 갈아입고 그는 진시도서관 7층에 도착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우여경은 보이지 않는다. 빨리 오라고 해놓고 자기는 없다고? 안경 쓴 여자애 말고는 아무도 안 보이는데. 그러다 다시 주위를 둘러보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저 안경 쓴 여자가 우여경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여자가 안경을 벗자 갑자기 우여경의 아우라가 풍긴다. 정실력이 꽤 높군요. 이렇게 빨리 여기서 날 찾아내다니. 쉬징은 오늘 우여경이 이전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 우여경이 손에 든 안경을 소개한다. 이건 신성 유물이에요. 신 1280 평범한 안경. 사람의 존재감을 낮춰서 주목받지 않게 하죠. 쉬징은 안경을 받으며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신성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그게 다예요. 우여경은 더 있다고 말한다. 안경을 벗으면 억눌렸던 존재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와요. 오래 쓸수록 벗었을 때 더 눈부시게 되죠. 이제야 쉬징은 우여경이 갑자기 예뻐진 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안경 효과였던 것이다. 그러고는 우여경에게 왜 자기를 여기로 불렀는지 묻는다. 우여경은 먼저 이것부터 보라고 답한다. 이번 임무는 특별해요. 해수면급 격리 임무죠. 당신에게 배정될 임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신성 유물신 110 악당의 왕관은 착용자의 원초적인 욕망을 계속해서 증폭시키죠. 현재 착용자는 루후잉이라는 여자예요. 잘생긴 남자를 보면 소유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쉬징이 안경을 써보며 그럼 이 안경은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건가요? 우여경은 당신의 바탕이 이미 좋다고 말한다. 이 안경을 미리 쓰고 있기만 하면 벗는 순간 루후잉의 욕망에 확실히 불을 지필 거예요. 그러면 쉽게 악당의 왕관을 벗기고 그녀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이 격리 임무는 당신에게 안성맞춤이죠. 쉬징은 할 말을 잃는다. 결국 내 외모를 써야 한다는 거네. 하지만 이 임무는 정말 나한테 적합해. 신성 유물 2개를 한 번에 빨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용히 힘을 키울 수도 있잖아. 게다가 이 안경 나한테 잘 어울리네. 10년 정도 쓰고 있다가 벗으면 그 후로는 내 외모가 하늘을 찌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쉬징은 재빨리 묻는다. 이 안경은 우여경 씨 개인 소유물인가요? 우여경은 다른 격리 회사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말한다. 쉬징은 놀란다. 다른 격리 회사도 있군요. 우여경은 잠시 말을 멈춘다. 제가 말 안 했었나요? 쉬징은 자기 회사가 신비롭고 명망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생각했다. 우여경은 그가 오해했다고 말한다. 신성 유물 격리 회사는 다소 특별하긴 하죠. 하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거리 청소부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쉬징의 고상한 이미지가 즉시 무너진다. 그 비유는 너무 평범하잖아. 우여경은 말을 잇는다. 이 세상에는 알려진 신성 유물만 해도 수천 개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죠. 격리 회사 하나가 전부 감당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 일은 위험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쉬징이 더 묻는다. 우리는 다른 격리 회사와 협력 관계인가요? 우여경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한다. 격리 작업은 본질적으로 정부가 우리에게 외주를 주는 것이지만 어떤 회사들은 이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다른 회사 사람들을 만나면 조심하세요. 루우잉의 활동 장소는 기본적으로 모두 남부구역이에요. 술집, 디스코, 호스트클럽, 노래방. 서진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완전히 조폭 여보스의 표준 활동 범위잖아. 자료에 따르면 루우잉은 이미 악당의 왕관의 신체 능력 증폭을 이용해 세력권을 넓히고 장미파라는 작은 조직을 만들어 수많은 남자의 정기를 빨아먹었다. 동시에 이 악당의 왕관은 끊임없이 그녀의 욕망을 증폭시킨다. 그녀의 욕망이 강해질수록 신체 능력 증폭도 더욱 커진다. 만약 아무도 막지 않는다면 악당의 왕관은 무한정으로 중첩될 것이다. 악당의 왕관만 제거하면 그녀는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 후 서진은 주소를 따라 남쪽의 렛민거리로 갔다가 불량배가 피를 토할 때까지 맞는 것을 목격한다. 루우잉은 금속 야구방망이를 들고 웃으며 말했다. 내 맘대로 하니 기분 최고네. 이 말을 듣고 서진의 입꼬리가 실룩였다. 이 여자 너무 중두병인데. 이때 식당 주인이 루우잉에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히 가십시오, 루누님. 하지만 루우잉은 떠날 생각이 없었다. 내 아들 둘은 어디 갔지? 오늘은 왜 안 보이지? 주인은 그녀의 뜻을 알아차렸다. 어느 녀석을 원하십니까? 지금 바로 부르겠습니다. 루우잉이 주인에게 다가가며 입이 과장된 호를 그렸다. 당연히 둘 다 원하지. 서진도 이 광경을 목격하고 생각했다. 나더러 이 아줌마를 유혹하라고? 차라리 죽고 말지. 한편 거리 밖에서 10여 명의 조직원들이 험악한 기세로 걸어왔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두한 형님이라 불리는 중년 남자였다. 서진은 즉시 라이벌이 복수하러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일단 숨어서 지켜보는 게 좋겠군. 두한 카이핑이 대담하게 장미파의 구역으로 들어섰다. 루우잉, 요즘 꽤 거만하다는 소문이 들리더군. 하지만 루우잉은 여전히 무시하듯 두한 카이핑을 쳐다봤다. 넌 누구냐? 그러자 장미파 부하들이 와서 하소연했다. 루누님, 저놈은 면도날파의 두한 카이핑입니다. 저희를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저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루우잉은 앞으로 나아가 두한 카이핑을 자세히 뜯어봤다. 몸이 꽤 좋은데 나랑 놀아볼래? 이 말을 듣고 두한 카이핑의 분노가 즉시 최고조에 달했다. 그는 이 늙은 여자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싶었지만 루우잉의 움직임은 꽤 능숙했다. 당분간 두한 카이핑은 정말 그녀를 어쩔 수 없었다. 두한 카이핑의 말에서 서진은 이곳이 원래 면도날파의 구역이었으나 나중에 루우잉의 장미파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양측은 적이 된 것이었다. 늙은 여자를 감당할 수 없자 두한 카이핑은 즉시 부하들을 불러 함께 공격하게 했다. 그러자 두 조직은 렛민거리에서 충돌했지만 장미파의 미남들은 금세 불리한 처지에 놓였다. 이 늙은 여자는 지독하게 사악해 보이지만 자신의 장난감들이 상대에게 파괴되는 것을 보자 마침내 폭발했다. 감히 내 즐거움을 망쳐? 이 면도날파 놈들아. 두한 카이핑은 오히려 약간 흥분했다. 이 늙은 할망구. 드디어 진심을 내는 건가? 그러자 두 사람의 모습이 거리를 가로지르며 계속해서 번쩍였다. 순식간에 먼지가 사방으로 날렸다. 폭발음만이 들려왔다. 두한 카이핑이 손바닥으로 수도를 만들었다. 그의 손바닥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새를 진흙처럼 베었다. 하지만 루우잉은 가벼운 피부 상처만 입었을 뿐이다. 서진은 생각했다. 순수한 전투력만 따지면 두한 카이핑이 훨씬 우세하지만 루우잉의 맷집이 너무 좋다.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하지만 바로 그때 루우잉이 금속 야구방망이로 두한 카이핑의 복부를 가격했다. 서진 쪽에서는 그 역시 안경의 신성을 흡수하는 것을 마쳤다. 이번 레벨업에서 그는 이전의 속도 증폭을 보완하기 위해 신체 능력을 강화하기로 선택했다. 다음으로 그는 조준 스킬을 활성화했다. 그는 두한 카이핑에게 작은 조약돌을 던졌다. 힘과 속도가 모두 증폭된 상태에서 그 돌은 즉시 두한 카이핑의 정강이뼈를 박살냈다. 상대는 갑자기 불구가 되었다. 루우잉조차 당황했다. 두한 카이핑은 분했지만 더는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 수치스럽게 렛민거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루우잉은 경멸스럽게 피를 뱉었다. 저 자식 꽤 세게 치잖아. 면도날파가 떠난 후 서진은 유유히 걸어 나왔다. 루우잉은 평범해 보이는 젊은 남자를 보며 물었다. 꼬마야, 총 갖고 있구나. 그렇지. 서진은 멈춰서서 대답했다. 그런 셈이지. 하지만 너한테 쓰진 않을 거야 라고 그는 생각했다. 이 루우잉은 아무런 기술 없이 싸우는군. 분명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어.
그렇다면 내 외모를 쓰지 않고 정면으로 그녀를 이겨보겠어. 최악의 경우 싸우는 도중에 안경을 벗어 그녀를 강제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서진은 심호흡하며 호흡법을 운용하여 온몸에 힘이 솟구치게 했다. 그의 혈액순환이 가속되었다. 체온이 점차 올라갔다. 희미한 용의 기운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루우잉은 뭔가 잘못됐음을 감지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넌 대체 누구냐?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농담조로 대답했다. 손목 히어로라고 불러다오.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즉시 트윈 라이브즈를 활성화했다. 그러자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그는 루우잉에게 돌진했다. 루우잉의 경계심은 심각하게 부족했다. 그녀의 허리를 서진의 채찍 같은 발차기가 휩쓸었다. 그녀는 3m 이상을 날아가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곧 주먹 하나가 그녀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주먹 바람이 힘을 싣고 공기를 가르며 루우잉의 얼굴을 사납게 가격했다. 첫수로 우위를 점한 후 서진은 즉시 기세를 몰아붙였다. 그는 양손으로 그녀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주먹을 퍼부었다. 하지만 잠시 후 서진은 손이 아파서 멈춰야만 했다. 다른 장미파 부하들은 감히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다. 저 녀석은 누구야? 벽까지 박살냈잖아. 루 누님도 박살나는 거 아니야? 두안카이핑도 루 누님한테 졌는데 저놈은 누님을 압도하잖아. 한편 루우잉은 몸에 약간의 긁힌 자국만 남긴 채 잔해 속에서 기어나왔다. 그녀의 머리 위 악당의 왕관이 사악한 힘을 방출하며 루우잉의 힘을 더욱 증폭시켰다. 날 제대로 화나게 했구나. 널 아주 갈아 마셔주지. 그녀는 금속 야구방망이를 시징을 향해 사납게 휘둘렀다. 하지만 시징은 옆으로 피하며 무릎으로 그녀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녀의 얼굴은 즉시 피범벅이 되었다. 그가 모르는 사이 루우잉은 사실 시징을 붙잡기 위해 일부러 공격을 막고 있었다. 하지만 이 순간 시징은 이미 조준 스킬을 사용했다. 그는 손가락 끝에서 터져나오는 힘에 집중하여 루우잉의 눈을 공격했다. 이 일격은 그녀의 신체 능력이 아무리 강해도 버틸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전투 능력을 상실했다. 시징은 그저 사부의 가르침을 따를 뿐이었다. 비열하든 잔인하든 이기기만 하면 어떤 수단이든 상관없다. 남자뿐만 아니라 최후의 선자만이 발언권을 가진다. 여자도 그곳에 약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시징은 갑자기 류후잉의 하체를 향해 발길질했다. 그녀의 몸은 마치 익힌 새우처럼 웅크려졌고 고통에 몸을 떨며 자신을 감쌌다. 망설임 없이 시징은 류후잉에게 다가가 양손을 깍지 낀 채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다음 순간 그의 힘이 솟구치며 내리꽂혔다. 류후잉의 뒤통수는 직접적인 강타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에 깊이 파묻혔다. 류후잉의 머리에 있던 검은 왕관이 떨어져 옆으로 굴러갔다. 모든 구경꾼들은 그 소년의 무자비한 잔혹함의 위협을 느끼고 충격적인 침묵 속에서 얼어붙었다. 시징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몸을 숙여 악당의 왕관을 집어들었다. 신성한 유물에 닿는 순간 그는 그 신성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시징은 휴대폰을 꺼내 검은 왕관의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는 우야오칭에게 격리 성공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냈다. 그 후 시징은 바닥에 있는 루우잉을 흘기보았다. 질식 쌓아지는 마. 악당의 왕관을 쓰고 저지른 모든 악행에 대한 처벌은 내가 그동안 박해했던 주민들에게 맡기겠다. 그리고는 루우잉을 발로 차서 등을 대고 눕도록 뒤집었다. 한편 시징은 자신의 신성 흡수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음을 갑자기 알아차렸다.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등 뒤에서 한 남자의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꼬마. 내가 들고 있는 그거 이리 내놔. 그건 내가 만질 자격이 있는 물건이 아니야.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시징이 방해받도록 내버려 둘 리가 없었다. 싫다고 하면 남자의 암적색 의안이 즉시 눈앞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16, 17세 정도로 보이고 외곽 링 같은 후미진 곳에 살지만 이협 수준 평가는 2 이상. 이 결과를 보고 남자는 다소 놀랐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너무 약했다. 그는 시징을 향해 여유롭게 걸어갔다. 꼬마야, 마지막 기회를 주지. 하지만 말없이 시징은 또다시 급소 공격을 날렸다. 뜻밖에도 남자의 사타구니는 기계처럼 단단했다. 남자가 웃었다. 비열한 무술가놈, 항상 이런 더러운 수법이나 쓰고 말이야. 내가 대비를 안 했을까 봐. 공격이 실패하자 시징은 몸을 돌려 달아났다. 보통 누가 거길 방어하냐고. 남자는 즉시 뒤쫓았다.
거기서 죽여버리겠어. 쉬징은 남자의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이 녀석 다른 회사의 격리 요원인가? 기계 부품으로 조립된 것처럼 단단해? 그는 10cm 두께의 시멘트 벽을 쉽게 부술 수 있었다. 주먹의 여파가 쉬징의 팔에 부딪혔고 그는 수십 미터를 날아가면서 여러 집 벽을 뚫고 지나갔다. 잔해에 묻힌 채 쉬징은 격렬하게 기침했다.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순간 신성 흡수 완료, 신성 스킬 그림자 불꽃 활성화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망설임 없이 쉬징은 활성화를 눌렀다. 한편 의문의 남자는 쉬징이 묻힌 곳을 향해 여유롭게 걸어갔다. 뜻밖에도 그가 다가오자 쉬징이 한 손으로 그의 입을 잡았다. 남자는 갑자기 공포에 질려 외쳤다. 축복받은 자. 이 순간 쉬징은 검은 불꽃에 완전히 휩싸였다. 축복받은 자, 나를 말하는 건가? 남자는 재빨리 쉬징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 다음 순간 쉬징이 잔해 속에서 일어서자 주변의 돌들이 그의 기운에 즉시 튕겨나갔다. 쉬징은 궁금했다. 축복받은 자란 뭐지? 검은 불꽃을 보자마자 나를 축복받은 자와 연결했어. 무슨 연관이 있는 거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남자가 몰래 도망치려는 것을 발견했다. 쉬징의 생각 한 번에 수많은 검은 불꽃이 마치 부유 포대처럼 남자를 뒤쫓았다. 그것들은 미친 듯이 그의 몸과 내장으로 파고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는 모든 생명의 징후를 잃고 땅에 쓰러졌다. 하지만 처음으로 그림자 불꽃을 사용한 후 쉬징은 메스꺼움을 느꼈다. 그 후 그의 상태창에는 더 강한 상대를 물리쳐 대량의 경험치를 획득했습니다라는 알림이 빠르게 깜박였다. 다양한 스킬 레벨도 상승했다. 그는 몸을 웅크리고 남자의 시체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는 남자의 몸이 거의 전체적으로 인공 피부로 덮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피부의 내구성은 매우 높았다. 검은 불꽃이 그렇게 오래 탔는데도 자국만 남겼다. 만약 내가 내부에서부터 그를 파괴하지 않았다면 그를 죽이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근처에 돌을 집어들었고 그 표면에서 탄화 자국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오래 탔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보니 여전히 차가웠다. 그렇다면 그림자 불꽃이 입힐 수 있는 피해는 대상의 힘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이 검은 불꽃은 실제 불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상태창에는 이 검은 불꽃이 그림자에서 변환된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제 그림자가 줄어들었으니 불꽃도 약해졌다. 곧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검은 불꽃이 갑자기 완전히 사라졌다. 쉬징은 자신의 패널을 흘기 보았다. 그림자 불꽃이라는 단어가 희미한 금색으로 어두워지며 쿨다운에 들어갔다. 그는 한숨을 쉬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우야오칭에게 보냈다. 어쨌든 사람을 죽였으니까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한편 남부 지구 쪽에서는 한 노인이 역겨운 종양더미 앞에 서서 제자를 훈계하고 있었다. 카이핑, 내가 왜 너를 여기로 불렀는지 아느냐? 단계평이 목소리를 떨며 땅에 무릎을 꿇었다. 알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최근에 말썽 피우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의 모습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는 단계평 앞에 나타나 5손가락으로 그의 두개골을 움켜쥐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기어이 저질렀구나. 살기 싫은 것이냐? 단계평은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스승님, 제자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됐다. 일어나거라. 내가 보낸 그 둘에 대한 소식은 있느냐? 단계평이 대답했다. 그들은 제거된 것 같습니다. 노인이 계속해서 물었다. 전부 화이트 크로우 짓이냐? 단계평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듣자 하니 한 명은 젊은 남자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라는 말을 듣자 노인의 얼굴이 즉시 분노로 일그러졌다. 단계평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 젊은 남자의 이름은 쉬징이라고 합니다. 배경은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욱 격분했다. 어찌 평범한 인간이 감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단 말이냐? 이 실험체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범한 인간 따위에게 더럽혀질 순 없다. 가서 그놈을 잡아오너라. 내 직접 위대한 곤충 어미에게 먹이로 주겠다. 그래야 그분이 더 많고 더 나은 아이들을 낳을 수 있을 테니 언젠가 나는 이 행성 전체를 차지할 것이다. 한편 쉬징은 진시립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오는 내내 그는 임무 중 저지른 큰 사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우요칭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했다. 어쨌든 걱정해봤자 소용없지.
최악의 경우 공을 세워 만회하면 돼. 하지만 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시징은 허리를 숙여 사과하는 우효칭을 보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당신 혼자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제 중대한 과실입니다. 이번 임무를 C+ 등급으로 상향하고 보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시징은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효칭의 반응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우효칭이 말을 이었다. 당신이 죽인 남자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영곤으로 태니경리 회사 소속 시급경리 요원이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경리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 행동이라고 하더군요. 쉬징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째서 남자가 악당의 왕관을 원했을까? 그렇다면 이 배후에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건 제가 처리하도록 맡겨주세요. 지금은 너무 깊이 관여하지 마세요. 쉬징은 알겠다고 표시했다. 아, 맞다. 이 왕관을 드리는 걸 깜빡할 뻔했네요. 그리고 안경은 지금 돌려드려야 할까요? 우효칭은 손을 흔들어 그에게 안경을 계속 쓰라는 신호를 보냈다. 다음 임무에 유용하게 쓰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주영곤의 부검 보고서가 좀 이상합니다. 그의 모든 내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한 거죠? 쉬징은 아직 그림자 불꽃의 원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 너무 위험하다고 느껴 일단은 숨기기로 결정했다. 그러고는 안경을 벗어 잘생긴 얼굴을 드러냈다. 말 안 해도 될까요? 우효칭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말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누구나 비밀은 있으니까요. 일단 안경부터 다시 쓰세요. 쉬징은 본론으로 돌아갔다. 그는 방금 우효칭이 준 카드를 꺼냈다. 이건 뭐죠? 우효칭이 대답했다. 이건 격리 허가증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격리 임무를 수행하기가 훨씬 편해질 거예요. 쉬징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저도 이제 정식 직원이 된 건가요? 우효칭이 손가락을 튕겼다. 그녀 뒤에 있던 책장들이 옆으로 움직이며 통로를 드러냈다. 몇몇 공식기관의 특권 외에도 이 도서관에 보관된 자료들은 이제 당신에게 완전히 개방됩니다. 저는 아직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안에 들어가서 천천히 둘러보세요. 쉬징은 흥분했다. 안에서 캐테일링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 후 쉬징은 자료실 입구로 들어갔다. 뜻밖에도 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신성 유물 파일들이 상자 안에 세 등급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쉬징은 무작위로 죽음의 여신의 불합리한 편애라는 제목의 18번 파일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그가 격리 허가증을 대자 권한 부족, 열람 불가라는 음성이 나왔다. 번호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 그는 69번 신데렐라 보이를 시도했지만 여전히 권한 부족, 열람 불가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씩 훑어보기 시작했다. 200번부터 666번까지 전부 권한 부족, 열람 불가였다. 전부 열람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 여전히 권한이 필요한 거 아니야? 설마 캐테일링도 권한이 필요한 건 아니겠지? 어쨌든 일단 찾아보기나 하자. 얼마간의 수색 끝에 그는 마침내 10만 391번 캐테일링을 찾아냈다. 그리고 격리 허가증으로 다이내믹 잠금 장치를 가볍게 탭하자 성공적으로 캐테일링 파일을 열었다. 이 신성 유물은 위험 등급 B급으로 시급 격리 요원인 쉬징의 수준과 맞지 않는다. 처음 2단계의 데이터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쉬징은 깜짝 놀랐다. 이거 그냥 사람을 무해한 작은 고양이로 만드는 물건 아니었나? 어째서 거리를 파괴할 수 있는 신성 유물들과 같은 등급인 거지? 쉬징은 파일을 열고 발견한다. 한 달 동안 착용한 후 착용자는 인간과 고양이 형태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 그러다 어느 페이지에서 한 의사가 고양이 꼬리 여제를 만난 후 광적인 외침을 내지르며 심지어 외신교단을 세웠다는 것을 보게 된다. 쉬징은 이 외신교단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알고 보니 신들이 죽은 후 땅이 갈라지고 그 균열 속에서 다양한 변경이 나타났다고 한다. 균열에 대한 탐사가 깊어지면서 사람들은 외신과 소통할 수 있는 물건들을 발견했다. 힘에 대한 갈망으로 모여 예신에게 힘을 빌었던 집단들이 외신 교단이 되었다. 외신에게서 선물을 받은 자들은 축복받은 자라 불린다. 쉬징의 세계관은 충격을 받았다. 축복받은 자란 그런 뜻이었구나. 쉬징은 초조하게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200년 전 사자 성교단이라는 외신 교단이 바스테트 신과 접촉하려 했지만 신은 응답하지 않았다.
한신도가 신유물 마이너스 1391을 얻어 고양이로 변한 후에야 비로소 여신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축복을 받은 것은 그 신도가 아니라 신유물 1391, 즉 고양이 꼬리 반지 그 자체였다. 그때부터 고양이 꼬리 반지는 더욱 신비한 힘을 지니게 되었다. 융합이 진행될수록 착용자는 바스테트의 힘을 갖게 되고 결국 진정한 바스테트가 된다. 따라서 사자성교단은 현재 고양이 꼬리 반지 착용자를 죽이고 반지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그 말은 와나를 죽이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 와나가 슈징에게 도장에서 훈련하라고 그토록 강력하게 추천했던 것이다. 만약 그가 단기간에 더 강해지지 못했다면 둘을 기다리는 것은 암살뿐이었을 것이다. 슈징은 계속해서 파일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고양이 꼬리 반지의 융합 조건을 보았다. 첫 번째 융합에는 강렬한 감정적 자극이 필요하다. 그 후 착용자는 융합 진행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일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슈징은 와나와 함께 같은 욕실에서 목욕했을 때 그녀가 반인반수 모습으로 돌아왔던 것을 떠올렸다. 슈징은 심상 능력이 훨씬 더 현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기에 억지로 생각을 끊었다. 하지만 정말 인간 형태로 변하기 위해 지난번과 같은 일이 필요하다면 그건 와나와 내가 자주 이 변신 조건을 와나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슈징은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다행히 이 신유물은 부작용이 없지만 이게 이미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였다. 바스테트는 대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일단 착용하면 어떻게 벗는 거지? 이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없었다. 시급격리 요원은 권한이 너무 낮아. 한편 슈징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진시티은행에서 23만 위안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분명 우유경이 보낸 보상금이었다. 슈징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다. 이제 매일 뭘 먹을지 꼼꼼하게 예산을 짤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되면 훈련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겠어. 오늘 밤에는 비싼 재료를 사서 와나에게 맛있는 식사를 해줘야지. 나중에 기회를 봐서 변신 조건에 대해 말해줘야겠다. 그렇게 닷새 동안 슈징과 와나는 매일 랍스터나 킹크랩을 먹으며 푸짐한 식사를 즐겼다. 와나는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이렇게 사치스러워? 돈이라도 벌었어. 슈징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잠깐 부자였다고 할 수 있겠네. 요 며칠 동안 사부님께 진갑술이라는 기술을 배웠어. 기술 자체는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수련 중에 약을 먹어야 해. 그리고 훈련 후에는 약욕도 해야 하고. 한 세트를 완전히 마치는데 4만에서 5만 위안이 들어.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5세트를 해서 20만 위안을 그냥 날려버렸지. 와나가 계산해 보았다. 그럼 3만 위안 이상은 남았어야 하는데 어째서 이것밖에 안 남았지? 슈징은 말없이 식탁 위에 놓인 호화로운 음식들을 가리켰다. 와나는 즉시 그의 뜻을 알아차렸다. 돈 문주를 공경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그래도 경고는 해야겠군. 돈을 아껴 써. 내가 말한 약 말고도 나중에는 무기랑 암기도 사야 할 거야. 게다가 고급 행사에 입고 갈 정장도 필수고 어떤 것이든 10만 위안이 넘게 시작해. 이런 호화로운 재료들은 한 달에 한두 번이면 충분해. 슈징은 이렇게 돈 들어갈 곳이 많은 줄 몰랐다.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 우유경도 당분간은 일을 맡기지 않을 것 같아. 돈 벌 방법을 찾지 못하면 또 굶게 생겼네. 그는 구직앱을 훑어보았지만 임금이 너무 낮았다. 결국 그는 사형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 진복광에게 그가 할 만한 일이 있었다. 그는 내일 을룡도장에 와서 실력을 테스트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슈징이 일자리를 찾는 몇 분 사이에 와나는 이미 먹을 것을 전부 해치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다음 날 슈징은 평소처럼 을룡도장으로 돌아와 훈련했다. 단 5일 만에 그는 이미 진갑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했고 새로운 기술인 유경을 터득했다. 진복광은 꽤 만족했다. 슈징의 재능은 아마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 중에서 최고일 거야. 이때 한 사매가 다가와 물었다. 사형, 저쪽에서 힘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사형의 실력을 모두에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슈징은 원래 거절하려 했지만 진복광이 갑자기 그의 곁에 나타났다. 한번 해봐. 내 훈련 성과를 시험해보고 모두에게 보여줄 좋은 기회야. 슈징은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샌드백 쪽으로 걸어갔다. 그럼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볼게. 슈징보다 오랫동안 훈련해온 몇몇 사제들은 그가 힘을 잘 쓰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억지로 하지 말라며 그러다 손을 다치고 자기들 탓을 할 거라고 말했다.
슈징은 서두르지 않고 주먹으로 샌드백을 쳤는데 아무런 힘도 실리지 않은 듯 완전히 조용했다. 이 광경에 사제들은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소리가 너무 작잖아. 일부러 살살 친 거야. 뜻밖에도 다음 순간 샌드백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렸다. 심지어 힘 측정 장치에는 기이한 숫자 9999가 표시되었다. 알아야 할 것은 일반인은 겨우 200점을 넘길 뿐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단지 장치의 상한선일 뿐 추징의 실제 힘의 한계가 아니었다. 추징은 미소를 지으며 사제들에게 설명했다. 이게 바로 유경이야. 힘이란 게 항상 더 강한 것만은 아니야. 내가 방금 사용한 것은 유경이라고 불리는데 정교한 기운의 운용법이지. 먼저 힘을 한 점에 집중시켜 대상의 내부로 흘려보낸 다음 터뜨리는 거야. 너희도 한번 깨우쳐 보도록 해. 사매의 얼굴은 마치 아이돌을 본 것처럼 붉어졌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사형. 쉬징은 아무렇지 않게 사제 한 명을 불렀다. 창고에 가서 권투 글러브 좀 가져와서 힘 측정기에 씌워줄래? 그 후 진복광이 쉬징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제, 이 정도 실력이면 걱정 안 해도 되겠군. 최근에 한 귀인이 경호원을 구하고 있어. 한번 해볼 생각 없나? 사진에는 그 귀인의 상세 주소가 나와 있고 임무 보수는 80만까지야. 쉬진의 눈은 돈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는 엄숙하게 대답했다. 제게 맡겨주십시오. 며칠 후 쉬진은 검은색마 소재의 무술복을 입고 서주 호텔에 도착했다. 그의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외모와 기질이 워낙 뛰어나 길을 가는 내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때 쉬진은 연회에 어떤 정장을 입고 가야 할지 아직 고민 중이었다. 주선영은 눈부신 버건디색 정장을 꺼내 들었는데 누가 봐도 아주 고급 원단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쉬진은 이 옷이 너무 화려하다고 느꼈다. 어쨌든 맞선을 보러 가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결국 그는 맹청조가 추천한 무인에게 딱 어울리는 무술복을 선택했다. 취향 면에서는 맹사저가 확실히 주사저보다 한 수 이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아가씨들이 감탄했다. 너무 잘생겼어. 우리 가서 번호 물어볼까? 그의 뒤에 있던 두 명의 건장한 남자는 잠룡관의 6대 핵심 제자는 알지만 쉬진은 알아보지 못했다. 장대청이 농담을 던졌다. 잠룡관에서 새 제자를 들이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건가? 이소관은 입술을 삐죽거렸다. 내가 언제 그랬어. 이기 용주께서 오래전에 제자를 7명만 드리겠다고 하셨고 7번째는 반드시 천부적인 재능과 자질을 갖춘 영재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받지 않겠다고 하셨지. 저 녀석은 그냥 곱상하게 생겼잖아. 얼마나 강하겠어. 절대 이기 어르신의 제자일 리가 없어. 장대청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 저 친구 하체 자세 좀 봐. 굉장히 안정적이야. 모든 걸음의 보폭이 정확히 같아. 더도 덜도 없이 상체는 흔들림조차 없어. 분명 신체 제어 능력이 뛰어나고 기운 운용도 높은 경지에 이르렀어. 이조관은 수긍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일의 힘으로 10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한들 100명을 상대로는 결국 지지 않겠어? 장대청은 눈을 흘기며 단호하게 자리를 떴다. 너랑은 말이 안 통하는군. 한편 호텔 지배인이 쉬진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경호를 맡으러 오신 무인 분이신가요? 쉬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잠룡관의 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호텔 지배인은 지도를 펼쳤다. 저도 반갑습니다. 먼저 업무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6분의 고수를 모셨고 각자 한 구역씩 담당하게 됩니다. 쉬진 선생께서는 무대 구역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그곳은 조명이 좋지 않으니 특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쉬진은 지배인에게 완전히 안심하라고 말했다. 이렇게 많은 무인이 있는데 감히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배인은 약간 긴장한 듯 보였다. 장담하기 어렵죠. 어쨌든 사람이 많은 게 좋으니까요.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더는 붙잡지 않겠습니다.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요. 지배인이 떠난 후 쉬진은 즉시 진지해졌다. 사람을 더 부르는 건 괜찮지만 무인을 6명이나 고용했다고? 이건 큰일인데.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호원도 고용했어. 장비를 보아하니 모두 전문가들이군. 그리고 이 감시 카메라들 보통 호텔에 있을 법한 수보다 훨씬 많아.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거지? 이때 이소관이 거들먹거리며 다가왔다. 내가 잠룡관에서 새로 들인 핵심 제자인가? 쉬진은 고개를 돌려 그 건장한 남자를 쳐다봤고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다.
쉬진이 침묵을 지키자 이소관은 그가 겁먹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호박도장의 이소관이다. 걱정 마라. 시비 걸려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동료로서 서로의 수준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과한 건 아니겠지. 그렇지. 쉬진은 표정 변화 없이 그저 침착하게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다. 이조관은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며 새처럼 단단한 근육을 드러냈다. 자, 어디 한번 겨뤄보자. 쉬진은 흔쾌히 동의했다. 아마 이 사람이 자신을 어리다고 보고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짐작했다. 좋아. 나도 내 실력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거든. 그러나 그들의 힘겨루기 자세는 배유광의 주의를 끌었다. 진형, 저 사람이 여긴 어쩐 일이지? 근처에 있던 한 부유한 여인도 배씨 가문 둘째 도련님을 알아봤다. 저 잘생긴 분을 아시나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이때 배유광의 형인 배천성이 다가왔다. 저는 저 젊은이에게 걸겠습니다. 여인은 웃었다. 하지만 이조관도 아주 대단하잖아요. 지난번에 배씨 둘째 도련님이 그와 힘을 겨뤘을 때 악력의 비명을 지르셨다고요. 배유광의 얼굴이 즉시 붉어졌다. 아픈 곳을 찌르지 마세요. 다른 젊은 여인이 놀라며 말했다. 저 잘생긴 분은 아무 반응이 없네요. 지려는 걸까요? 배천성은 미소를 지었다. 반응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보지 못할 뿐이죠. 저 젊은이의 몸은 가늘어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시련을 통해 단련되어 이미 강철처럼 단단합니다. 그의 기운은 맑고 순수합니다. 이조관 같은 사람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유광아, 겨루기가 끝나면 저 뛰어난 젊은 인재를 내게 소개해다오. 배유광은 다소 멍해졌다. 네. 그는 생각했다. 얼마나 지났다고. 쉬진 형이 벌써 이렇게 강해졌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쉬진은 그가 정말로 도련님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처음엔 배유광이 허풍을 떠는 줄 알았다. 배유광은 자신이 아버지와 내연녀 사이의 자식이라고 설명했다. 형이 돌봐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편하게 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쉬진은 그의 집안 사정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뭔데? 배유광은 솔직하게 말했다. 이소관과 손을 겨뤘을 때 정말 대단했어요. 저희 형이 형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요. 저희 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무술 시험으로 내환대학에 들어간 천재죠. 그리고 몇몇 아가씨들과 부인들도 형을 만나고 싶어 해요. 언제가 편하세요? 쉬진이 대답했다. 오늘은 절대 안 돼. 아직 일이 남았거든. 그리고 그냥 날 만나고 싶어 하는 거라면 상관없어. 하지만 그 아가씨들이 진심으로 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면 직접 찾아오라고 해. 원하는 게 있으면 남이 가져다 주길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쟁취해야지. 난 아직 일이 남았으니 먼저 가볼게. 쉬진의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배유광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쉬진 형, 정말 멋지다. 몇 분 후 한 무리의 아가씨들이 이성을 잃은 듯 쉬진에게 달려들었다. 저 잘생긴 오빠 말이 맞아. 원하는 게 있으면 스스로 쟁취해야지. 모든 아가씨들이 쉬진의 연락처를 받으려고 아우성칠 때 한 남자가 카트를 밀며 지나갔다. 이것은 즉시 쉬진의 주의를 끌었다. 지배인이 누가 물건을 들여온다는 말은 한 적 없는데, 하지만 그를 따라가려던 찰나 한 아가씨가 그를 붙잡았다. 제 번호 추가해 주실래요? 제가 많은 걸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녀를 빨리 떼어내기 위해 쉬진은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번호를 물었다. 그 사이 카트를 끈 남자는 리모컨을 눌렀다. 그러자 즉시 구석에 설치된 장치가 작동했다. 쉬진의 휴대폰에서 갑자기 소리가 났다. 그는 휴대폰이 합선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홀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순간 손님들은 패닉에 빠졌다. 계속해서 휴대폰 손전등을 켜려고 했지만 켜지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휴대폰이 고장났나? 쉬진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이렇게 어두운데 수십 명이 있는데도 단 하나의 휴대폰도 빛을 내지 못해. 분명히 모든 사람의 휴대폰이 켜지지 않는 거야. 게다가 모든 조명도 꺼졌어. 모든 전기 장치가 고장 난 것 같군. EMP는 전자장치를 즉시 파괴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다. 하지만 이런 장비를 사용한 거지? 단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이건 너무 과한데? 그 순간 홀 한쪽의 유리창이 갑자기 모두 산산조각 났다. 아가씨는 너무 놀라 쉬진의 품에 부딪혔다. 홀에 있던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함께 뭉쳤다. 방금 무슨 소리였지? 유리가 깨졌나? 잠깐만, 왕씨는 어디 갔어?
방금 내 옆에 있었는데. 배유광이 라이터를 켜자 칠흑 같은 홀에 작은 광원이 생겨났다. 배천성은 손뼉을 치며 모두에게 당황하지 말고 등을 맞대고 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가 천천히 안쪽으로 움직이던 그때 갑자기 누군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졌다. 배유광이 돌아봤을 때 바닥에는 핏자국만 남아있었다. 시신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것을 본 모두는 공황에 빠져 사방으로 도망쳤다. 현장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배천성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모두 함께 계세요. 흩어지지 마세요.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언가가 뺨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얼굴을 만져보고 피를 많이 흘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 앞쪽에서 의자와 테이블이 무언가에 의해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배천성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곧장 주먹을 날렸다. 예상치 못하게 그 검은 형체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였다. 오히려 그것은 극도의 속도로 배천성에게 돌진했다. 다행히 배유광이 제때 몸을 날려 형의 목숨을 구했지만 그들 뒤에 있던 손님은 운이 좋지 않았다. 그의 몸은 상반신 전체가 사라졌다. 그 생물은 칠흑 같았고 키는 거의 2m에 달했으며 바퀴벌레와 인간이 합쳐져 만들어진 기괴한 괴물처럼 보였다. 두 형제는 식은땀을 흘리며 동시에 소리쳤다. 도망쳐. 하지만 바퀴벌레 인간은 다시 공격해왔다. 지금 도망치는 건 분명히 너무 늦었다. 그러나 이 순간 시진이 갑자기 나타나 바퀴벌레 인간을 걷어찼다. 바퀴벌레 인간은 벽에 세게 부딪히며 주변의 돌을 산산조각냈다. 그것의 잇부분에서 녹색 피가 뿜어져 나왔다. 시진은 놀랐다. 이런 괴물이 또 있었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나 보군. 그렇지 않았다면 이렇게 쉽게 날려버리지 못했을 테니. 이때 한 손님이 물었다. 다른 도장의 경호 사부들은 어디 갔나요? 누군가 대답했다. 그들은 진작에 도망쳤어요. 배유광이 떨면서 다가왔다. 시진 형, 저와 제 형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시진이 그를 멈춰 세웠다. 아직 가까이 오지 마. 저 녀석은 죽지 않았어. 아니나 다를까 바퀴벌레 인간의 형체가 갑자기 다시 폭발하듯 번개처럼 시진에게 돌진했다. 시진은 살짝 옆으로 비켜서며 바퀴벌레 인간의 돌진 공격을 정확하게 피했다. 그리고 서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는 역수로 주먹을 날려 공중에 뜬 바퀴벌레 인간을 가격했다.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바퀴벌레 인간은 다시 한번 10m 이상을 날아가 매우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다. 한편 쉬징의 동공에서 검은 불꽃이 타오른다. 어둠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건 너뿐만이 아니야. 이 순간 쉬징의 시야에 그림자 불꽃의 암흑시야가 나타난다. 흑백으로 보이는 것 말고는 모든 것이 대낮과 거의 다르지 않다. 어스름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격렬한 전투는 폭풍처럼 이어진다. 리샤오카는 그 자리에서 멍해진다. 쉬징이 저 괴물과 막상막하로 싸우다니. 하지만 페이텐청은 연신 고개를 젓는다. 겉보기엔 완벽하게 피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릴 지키고 있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리자오카는 사람들을 이끌고 비상구로 향한다. 가자. 여기 있으면 시징에게 방해만 될 뿐이야. 모두가 떠나는 것을 보고 시징은 마침내 마음껏 싸울 수 있게 된다. 아까는 꽤 즐거워 보였는데 그럼 내가 상대해주지. 하지만 바로 그때 바퀴벌레 인간의 등에 있던 4개의 크고 얇은 날개가 갑자기 펼쳐지더니 미친듯이 공기를 가른다. 거대한 몸체가 고속으로 돌진하면서 미세하게 방향을 틀어 정확히 시징을 향해 돌진한다. 시징의 머리털이 곤두선다. 이 짐승에게도 비장의 수가 있을 줄은 몰랐다.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바퀴벌레 인간이 앞에서 멈추고 머리를 반바퀴 돌려 시징을 똑바로 쳐다본다. 극심한 위기감이 온몸을 감싼다. 죽음의 그림자가 심장을 덮친다.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다. 이 찰나의 순간 주마등처럼 수많은 생각이 시징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마침내 한 가지 이미지에 도달한다. 등에 날개가 달린 진짜 용이 거대한 천둥에 휩싸여 끝없이 운해를 가르며 찬란한 빛을 뿜어낸다. 한편 바퀴벌레 인간이 시징에게 부딪힌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 듯한 거대한 충격. 하지만 바로 그때 시징은 문득 깨달음을 얻는다. 온몸의 수많은 뼈가 진동하며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를 낸다. 그는 거대한 충격력을 서서히 견뎌내고 흡수한다. 온몸의 기운이 솟구쳐 겹겹이 쌓이며 뼈 속으로 들어온 운동 에너지를 감싸 자신의 것으로 전환한다. 모든 힘이 오른손으로 흘러가 한 점에 집중된다. 어두운 연회장에서
용의 포효 소리가 울려 퍼지는 듯하다. 바퀴벌레 인간의 머리가 갑자기 폭발하고 암록색 피가 총알처럼 사방으로 튄다. 쉬징은 멍하니 자신의 주먹을 바라본다. 뼈의 공명음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는 뭔가 엄청난 살인 기술을 깨달은 것 같다. 하지만 바퀴벌레 인간은 머리가 없는데도 쉬징을 죽이고 싶다는 듯 여전히 6개의 다리를 미친 듯이 휘젓는다. 쉬징은 미간을 찌푸린다. 바퀴벌레 인간은 머리가 없어도 8에서 9일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역겨움을 참으며 바퀴벌레 인간의 식도 아래 신경다발을 주먹으로 꿰뚫고는 몸에서 부드러운 물체를 꺼낸다. 바퀴벌레 인간의 몸부림이 서서히 멎고 점차 움직이지 않게 된다. 모두가 중앙에 서 있는 청년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끝났어.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그들은 엄청나게 흥분한다. 그들은 기쁨에 환호한다. 저 청년이 괴물을 죽였어. 어느 도장 소속이지? 내가 100만 위안 후원하겠어. 나는 200만 위안. 페이 도련님, 어서 우리를 저분께 데려가 주시오. 장다칭이 감탄하며 리자오칸의 어깨를 두드린다. 저런 사람을 감히 도발하다니? 리자오칸은 온몸에 힘이 빠진다. 그만 놀려요. 그는 생각한다. 아까 저 청년이 나와 겨룰 때 아마 힘의 1%도 쓰지 않았을 거야. 자비를 베풀어 날 바로 불구로 만들지 않은 게 다행이지. 그때 쉬징이 모두에게 말한다. 여러분, 지금 당장 서둘러 나가세요. 일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